자, 국민의힘 당내 상황으로 좀 가볼게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번에 2등으로 당선됐잖아요. 예. 당원 게시판 얘기를 꺼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을 당시에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걸 누가 쓴 것이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이제 수그러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당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한 사람이 이걸 꺼냈어요. 그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한동훈 대표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혹은 뭐 사법적으로 뭐 증명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추측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도부가 이제 막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당원 게시판 얘기를 좀 굳이 꺼냈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지도부의 비토 정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이 어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행하고 싶은지를 좀 드러내는 의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개파 정치 얘기하는데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사실 야당이 분열하거나 갈등을 더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은 뭐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좀 넉넉하게 다른 구성원들도 인정하고 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당내 구성원, 특히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뽑혀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를 좀 축출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찬탄 세력을 뭔가 좀 당에서 내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좋게 보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 민주당으로 가신 분들이지만 이준석 지도부는 허은하 전 대표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좀 당원들이 그거를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예. 그게 이제 똑같은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너 나가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국민과 당원들 사이에 엄청난 의혹이 불거졌는데 제대로 된 해명도 없었고 가족이 안 했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하셨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이거를 털어내서 맞으면 맞는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아니면 아닌 데 대한 정치적인 어떤 해결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찜찜한 걸 남겨두고는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 거는 털자. 그러면 친한계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이 아니면 해소하는 게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는 일. 예를 들면 이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 저 같은 사람 공개 사과해야죠. 제가 그동안 이거 가족들이 한 거 맞다고 네. 단언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거 하라고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당선됐으니까 그건 좀 그래요 하고 입 싹 닫으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계속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사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됐어요. 앞으로의 사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의혹들은 털어내고 좀 미래로 나아가자. 근데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 정리를 해야죠. 과거 정리를 안 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가겠습니까? 자, 한동훈 전 대표의 길은 그래서 여러 논평가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이준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당을 차려서 나와서 아예 분당을 해서 내 정치 세력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유승민 전 대표처럼 당에 대한 어떤 견제 또는 비판 이렇게 하면서 남을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걸로 보세요? 예, 저는 두 사람과 한동훈 대표를 비교하기는 좀 무한 게, 유승민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원내 대표를 하면서 그래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표하면서 내리 3번의 선거를 연속해서 승리했었던 그런 강점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선거에 승리를 했다거나 연설을 한다거나 본인의 어떤 비전을 잘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두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다만 이제 탈출당을 시킬 거냐, 나가가지고 창당을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따르고 있는 어떤 원내 의원들이 몇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만약 나가게 된다면 창당이라는 동력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이 지금 당 내에서 상당히 좀 입지가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아마 좀 유사하게 당 내에서 친윤 주류 내지는 반탄 주류의 지도부에서 이런 당에서 그렇게 좀 작은 입지로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또 유승민 의원님 같이 활동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직접 거론하기 좀 뭐하지만 한동안 입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의원들,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또 방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사실 당내로 향한, 그러니까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부 총질, 네. 그게 굉장히 수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본보기 기강 잡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총선을 지휘했던 2024년 2월에 유승민 전 의원도 포용하겠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포용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한 전 대표가 그때 직접 했거든요. 그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강을 잡아야죠. 뭐 단하가 뭐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심하잖아요. 특히나 특검에 가서 같은 동지인 당원들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하고 온 것은 선을 넘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대표 본인이 패배했는데 당대표 당선된 날부터 막 죄를 뿌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무감사위나 윤리위가 재구성되면 저는 적절한 징계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한 명에 대해서 본보기로 기강을 잡으면 나머지들이 뭐 그렇게 저항이 클까요? 저는 이게 어떤 이념의 차이로 인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같은 당이고 새 지도부가 당원들의 선택으로 출범했으면 그래도 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자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으로 만약에 이 상황을 바꿔서 돌아보면 비명행사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부 총질을 찍소리도 못하게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다양성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하고 중구난방 오합지졸이 되다 보니까 총선과 대선에서 연전연패했다고 보는데요. 한 목소리만 내 이게 아니라 예. 일단 당원들이 이 지도부를 선택했으면 좀 밀어줘 보자. 그리고 선거 결과 보고 결과 안 좋으면 다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좀 이 당원들의 선택에 승복하는 문화와 기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리더라고 하는 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들 잘 설득해가지고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허은하 전 대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설득을 김용남 전 설득하고 의원 했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 비화가 됐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넉넉한 의석수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친한계 내지는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찬탄파들을 이렇게 내쫓아버리면 결국 개헌저지선이 붕괴되는 리스크를 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회에서도 3분의 2 의원 제명안을 할 수 있는 그 의석수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좀 보거든요. 좀 설득해가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너매당이니까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남 얘기하는 건 참 쉬워요. 항상 허은하 전 대표를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자, 뭘로 가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관련해서 이게 작년 10월에도 한번 부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추천을 철회했었죠. 추천을 철회했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럼 추천을 철회했죠. 자, 이 두 명에 대해서 보통은 그쪽에 국민의힘이 추천하면 당연히 여당에서 보통 받아주는 게 보통 상례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정광훈 목사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로 쓸 수 있느냐.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어떻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발언하는 사람을 국가인권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혹시 고민정 의원 저 SNS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밤에 올렸던데 아하. 그 내용이 아까 적어왔는데 어디 적어왔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참 내란몰이 하면서 이 프레임 씌우고 혐오 딱지 씌우고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막 이 탄핵과 내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마구 두둔하고 또 계엄을 마구 두둔하는 논란의 인물을 추천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향성, 정파성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추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잠깐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전 한 가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이 사람들의 찬성표가 국민의힘 의석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99표가 나왔어요. 이탈표가 8표, 7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마저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단일 대우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거 상임위 보이콧하는 명분을 스스로 좀 잃어버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같이 보셨어요, 여기. 문득 12월 3일이 떠오릅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법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정광훈 변호인과 계엄 찬성자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럼 민주당이 추천했던 그동안의 어떤 그 인사들이나 뭐 국가인권위원 상임위원들은 다 괜찮았던 사람들이었던가요? 그렇게 따지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개신교인인데요. 차별금지법 찬성하거나 동성혼 찬성하는 분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한다고 용납이 안 돼요. 그럼 서로 아무도 추천 못 하는 거예요. 네. 좀 마음에 안 들고 결격 사유가 있어도 그 인권위원회나 국가공인위원회의 다양성 차원에서 각 정당의 추천위원은 통과시켜주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잖아요. 예.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다 밀어붙이고
상대 진영 색깔이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면 그냥 모든 국가위원회에서도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정당 추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고요. 저도 이 인권위원 2명이 뭐 대단히 훌륭하다 다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좀 색깔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골고루 배치하겠다는 게 이런 정당 추천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합의마저 어기면 이제 소수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힘 있는 여당이 먼저 매듭을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어요. 새벽에 왔어요. 예. 자, 일단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일단 한일 정상회담부터 평가를 해보면 과거사 문제를 좀 반드시 언급했었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 과거사 문제를 사실 속된 말로 퉁 치고 넘어간 건데 이 과거사 문제가 지금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진행형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 등재를 좀 기다리고 있는 차례차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아시오 광산, 쿠로베댐 같은 경우에도 조선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서에 명확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 기조까지 있겠다라는 건가요? 그건 정확하게 이게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견은 이견대로 남겨두고 전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서 취할 건 취하는 것이 실용 외교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어떤 수가로 작용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 라포 형성은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는 청구서가 얼마이냐. 결과적으로 6천억 불인 거잖아요.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노래까지 부르면서 했었던 그때 당시에 김의겸 민주당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150조짜리 노래방이었다라고 되게 힐난했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6천억 불짜리 아부회장이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판 같은 건 좀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야당의 비판도 좀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49점 줘야 될 것 같아요. 49점? 네.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49점이라도 드린 이유는 전임 정부의 한일 협상이나 합의 등을 존중했다. 그게 좀 예상 밖이었거든요. 다만 생색은 기업 돈으로 내고 우리가 얻어온 게 문서 한 장이 없다. 공동 성명이나 공동 회견이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15%가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오늘 아침에 경제지들이 단독으로 막 보도한 내용인데 그러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협상은 됐지만 계속해서 25%의 관세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추가로 1,500억 달러 200조 이상을 퍼붓고도 그 종이 한 장, 서명 한 장을 못 얻어왔는데 예. 이 반 이상인 50점 이상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이번 협상 결과 기자회견도 아직 하지 못했고 선언문도 쓰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앞으로 실무진들이 어떤 준비를 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